자, 이번에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인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자,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 번은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단독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지금 A라는 지금 17세 미성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상대방 C하고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근데 혼자서는 하면 안 되죠. 그럼 얘는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동의가 없이 그냥 혼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사람들은 취소권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취소권이 발생한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 이 사람들이 취소권 행사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최고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확답 촉구다 뭐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던데 그게 그겁니다. 다른 데는 또 최고라고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답을 촉구한다. 순 우리말로 이제 이걸 풀어놨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친구한테 이제 돈 달라고 막 독촉하고 이 독촉 비슷한 의미거든요. 제가 독촉을 했을 때 돈 달라 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최고권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최고에 대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얘가 이 사람한테 뭐를 물어봤는데 상대방 측에서 답이 오면은 좋죠. 근데 끝끝내 만나게 침묵을 상대방 쪽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에서 법률 효과를 인정해 버려요. 법률 효과를 줍니다. 법률 효과를 규정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촉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요거는 법률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그럼 어떤 법률 효과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 포인트죠. 자, 그럼 첫 번째 논점은 질문요. 요 사람이 악의자일 경우에도 물어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악의자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보통 법에서는 보호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요게 포인트죠. 아니 그럼 왜 이 경우에 악의자가 보호되느냐? 뻔하죠. 얘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팔려고 하는데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이 아파트를 잡아놓고 싶은 겁니다. 잡아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자가 이 매매를 얼마든지 하고 난 뒤에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악의자도 물어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악의자는 법에서 잘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됩니다.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은 얘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자, 미성년자한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법정 대리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미성년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얘가 성년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 없겠죠. 성년자가 되었으면. 그때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얘가 미성년자라면 이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미성년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얘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요거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럼 법률 효과 규정한다 그랬죠.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추인한 걸로 봅니다. 추인이 뭐냐? 취소권 포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요거 취소권 포기인데 요건 저 뒤에 140조부터 146조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거기서 보시면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소는 전적으로 취소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니까 불확정 사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취소가 우리 민법에 4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보면 법정 추인 제도라는 것도 있고 취소권 행사 기간의 제한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번 제한 능력자의 경우 사기나 강박을 한 자는 취소당해도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은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되는 자이므로 그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한다. 그래서 2번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조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해설은 다 돼 있는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 그럼 얘가 없죠. 이제 능력자가 되었으니까 법정 대리는 없겠죠. 그럼 이제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개월의 여유를 줘야 돼요. 1개월 여유를 줘가지고 너희들 어떡할 거냐, 이거 취소할 거냐, 취소 안 할 거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이라는 말은 취소권 포기를 추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이 오면은 얘한테 물어봤는데 취소하겠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 안 하겠다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끝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우리는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묘한 말이 나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저 뒤에 111조에 가보면은 의사표시의 대원칙은 도달주의거든요. 저희 그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 빨리 법적 효과를 인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입법자가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여기에 우리 민법에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에서는 발신주의 취하는 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발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 발송이라는 자리 말에 도달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보내지 아니하면 법적 효과가 뭐라고요? 추인한 거로 본다. 취소권을 포기한 거로 본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이제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확정적으로 이 계약은 유효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 추인한 거로 간주가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2항은 뭐예요? 똑같죠? 얘가 아직 능력자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2항을 읽어보면은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 확답을 역시 발송이죠. 역시 행위를 추인한 거로. 3항은 뭔가 하니까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절차를 요한다는 말은 요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다 사망하면 이 사람에게는 후견인이 등장하겠죠. 그럼 후견인은 부모보다는 한 걸음 더 떨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고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요 사람의 동의까지 또 받아야 돼요. 요거를 우리는 법에서 특별한 절차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사망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 이 미성년자가 부모가 다 사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받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이제 거꾸로죠. 조금 전에 이거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한 거로 보죠. 특별한 절차를 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끝끝내 침묵을 지키면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느냐? 요거는 취소한 걸로 본다는 거죠. 거꾸로죠. 조금 전에 이거는 추인한 거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취소한 거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밑에 145조 법정 추인을 제가 맛배기로 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공부할 건 아니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추인한 거로 간주하는데 나중에 공부해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에 2회도 가실 때 편리하시라고 제가 미리 좀 옮겨 놓은 겁니다. 자, 48페이지 해설 한번 봅시다. 최고, 원래 최고라는 말은 독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뭔가 법률 효과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일반의 최고와 다르며 이거를 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성질, 일단 넘어가세요. 요거 나중에 체크해 놓으십시오.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법적 성질, 지금은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안 돼요. 나중에 법률행위 파트에서 제가 와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요건 1개월 유예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된다. 제한 능력자가 되지 못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3번 별표 5개죠. 악의자도
A자도 이거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 체결해 놓고 난 뒤에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거냐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효과. 자, 답이 안 온단 말이죠. 발송 동그라미 하시고 추인한 걸로 보죠. 이항에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에는 취소한 걸로 보죠.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인이 뭐냐? 문자 그대로 나중에 인정한다는 의미다. 나중에 재산관리 부재자가도 추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권대리인가도 추인이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한능력자 공부하고 있죠. 제한능력자가 취소권 포기하는 경우를 추인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취소 안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C가 상대방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답이 오는 거 기다리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얘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예 최고를 안 하고 이 C가 이 계약을 빠져나갈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철회권이라고 그래요. 원래 계약은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함부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근데 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요게 정말 중요한데 요 사람은 선의자이어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최고는 악의자도 물어는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계약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선의자가 뭐예요? 얘가 예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든지 뭐 이런 거 또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걸 몰랐다든지 등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은 계약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악의자는 뻔히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자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선의자는 철회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되죠. 이쪽에서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야 아들 보고 잘 팔았다 이런 거죠. 너 계약 잘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추인해버리면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이 계약은 확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쪽에서 아무 모션이 없을 때 추인하겠다 이런 모션이 없어야만 얘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계약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포인트는 미성년자에게 알릴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누구에게 알려야 되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 미성년자에게 알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 최고는요. 이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얘한테는 최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빠져나가겠다는 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성년자한테 통보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성년자한테 해도 됩니다. 그게 아까 최고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4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조 1항 시간적인 한계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쪽에서 추인해버리면 못 빠져나간단 말이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시간적인 한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없던 일로 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선의자만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항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필요성 전수란 확답 촉구권은 1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그 효력의 확정 유무가 제한 능력자 측에 달려 있으므로 상대방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아예 거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철회권이다. 요건 시간적 제약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추인해버리면 그 계약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선의자만 보호 이게 별표 5개죠. 거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알았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 별표 한 3개 하시고 제한 능력자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이 점이 최고권과 다르다. 거래 상대방은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간다고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다. 요게 이제 계약이에요. 지금 매매 계약 맺은 거죠. 계약이죠. 자, 이제 이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17세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지금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이제 다 살아있다고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상대방 C가 있는데 요 사람이 채권자예요. 미성년자가.
그 다음에 요 상대방이 채무자예요. 돈 받을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미성년자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채무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채무 면제죠. 요게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이거를 계약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가 소멸된 거죠. 채무가 없어졌어요. 그럼 얘는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얘가 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못하죠. 부모 동의를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변덕이 심해가지고 언제 취소할지 모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채무가 소멸됐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 변덕을 부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이거 어떡할 거냐? 취소할 거냐? 추인할 거냐? 요거는 똑같아요. 아까하고.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 여기는 이 계약을 철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철회가 아니고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한테 채무 면제해 줬는데 나 그거 거절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너 변덕이 심하니까 내 돈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내한테 채무 면제해 준 거 내가 거절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하고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데 요거는 악의자도 가능해요. 악의자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선의자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계약은 요 상대방 시도 매매할 때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의사표시를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선의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얘가 와가지고 채무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얘는 듣기만 했죠. 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악의자,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악의자도 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요쪽하고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누구에게 그러면 거절하느냐? 이건 똑같아요. 미성년자에게도 된다는 거죠. 얘가 미성년자 찾아가가지고 야, 너 며칠 전에 내한테 가서 채무 면제해 줬는데 너 부모 동의 받지 않았다며? 너 언제라도 변덕할 수 있는 애니까 나 골치 아프다. 나 얘 이거 거절할래. 내 돈 갚을래.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한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계약의 경우에 이 상대방에게는 거절권이 인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경우에 얘가 그거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철회라는 말은 계약의 경우에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요 거절이란 말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3번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 행위를 한 경우 채무 면제했다는 이야기죠. 자, 물어볼 수는 있죠. 너희들 이거 어떡할 거냐? 똑같고요. 거절권. 이 항을 보니까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시간적 한계는 똑같고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뭐 선의자, 악의자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악의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1번 시간적 제한, 2번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안 때도 얼마든지 거절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 점이 철회권과 다르다.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만이 있고 상대방은 듣기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자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거절의 상대방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가 나오는데 이 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안에 다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시죠. 확답 촉구권. 계약의 경우에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악의자도 물어볼 수는 있죠. 가능이라고 돼 있고 미성년자에게 최고할 수가 있느냐? 안 되죠. 그 다음에 철회권, 계약의 경우에만 등장하죠. 악의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미성년자에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랬죠. 거절권, 단독행위의 경우에 나오는 개념이죠. 악의자도 거절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랬죠. 미성년자에게 거절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은 뭐 공부할 것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4번입니다. 속임수. 옛날에는 이제 사술이라 그랬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가 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라는 이야기는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A가 C하고 지금 뭔가 뭐 계약을 체결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속임수를 쓴 거죠. 나는 17살 아니라는 거죠. 성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19살입니다. 또 나는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는 거죠. 피한정 후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능력자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능력자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능력자라고 이 사람들은 지칭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이 사람들은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역시 A, B, C 관계인데 지금 얘가 17세 미성년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B의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내민단 말이죠. 동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왜 그림을 왜 두 개 그렸겠습니까? 왼쪽은 피성년 후견인이 있죠. 근데 이쪽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서 위조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없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서 위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뭔가 하니까 속임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속임수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학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판례가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판례를 보면은 속임수는 적극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물어봅니다. 얘가 지금 자기가 20살이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C가 A한테 야, 너 군대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판례는 말을 하는 것은 여기 속임수에 넣지 않아요. 속임수 선고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죠.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말로 뭔가 상대방한테 사기친 거는 우리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건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다르죠. 우리는 현실에서 사기칠 때 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것도 판례하고 우리 좀 그거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 학자들은 속임수라 그러거든요. 말로 하는 것도. 자, 확인해 보시죠. 17조 읽어보겠습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들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항은 미성년자나 한정 후견인이 자 질문 드려보죠. 1항하고 2항은 주체에 있어가 차이가 있죠. 2항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1항은 제한 능력자인데 2항은 피성년 후견인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동의서 위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년 후견인은 동의받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2항에는 빠져 있다. 그런 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두 가지죠. 속임수가 요쪽 하나, 요쪽 하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취지. 속임수를 쓴 제한 능력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때 그의 취소권을 박탈하여 상대방이 애초 예상했던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은 이거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잖아요. 속임수를 썼다는 말은. 그럼 얘가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이죠.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 저 뒤에 110조에 가면 얘는 취소권이 발생해요. 얘가 오히려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얘는 사기당했다는 말은 불법 행위를 얘가 한 거죠. 그럼 얘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얘는 물건이 넘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뭐 이거 취소한다든지 돈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요 계약을 이 사람은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취소 못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물론 상대방은 사기당했으니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를 당했으니까 돈으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이 원래 원하였던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계약을 원했지 않습니까? 이에 본조는 제한 능력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판례 사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중에 어른 미심쩍어서 성년자가 맞느냐고 물어봤다. 이때 갑은 군대를 갔다 왔다고 말했다. 이게 속임수 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우리 판례는 말로 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년자로 군대 갔다 왔다 하고 이 말을 믿은 어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일 갑이 미성년자임이 판명되었다면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정답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속임수를 쓴 게 아니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 쪽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한 능력자. 그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이다.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된다. 1번 그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거다. 2번 별표 3개 하시고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의 동의가 있다는 것으로 속임수 쓴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3번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속임수의 의미, 판례 적극적인 기망을 하여야 속임수라고 본다. 그 판례 사례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왔습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판례에 의하면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니까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우리 감정평가서는 외우십시오. 요거 다른 시험에는 출제 잘 안되는데 우리 감정평가서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거든요. 딴 데 비해서는. 별표 3개가 외우세요. 입증 책임은 뭔가 하니까 속임수를 썼니 안 썼니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지는 거죠. 입증을 못하면요. 이때 우리 판례는 누가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 같아요? 상대방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외우시죠. 그래서 2번의 입증 책임.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에 관하여는 주장자인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효과. 그러면 이제 속임수를 썼으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이제 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입증 책임이 뭐냐?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명이란 말이에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판사는 무승부 선언을 할 수가 없죠. 누가 불이익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다.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증거가 없으니까 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지겠죠. 따라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는 송패를 좌우한다.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 그래가지고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거 전부 민사소송 이야기입니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근거 규정에 관한 입증을 해야 된다. 매매계약에 의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거 입증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자는 항변사실. 이건 무효다. 이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내가 어제 돈 갚았다. 변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갚아야 되겠죠. 뭐 이런 등등인데 이건 민사소송법이에요.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좀 소개해 놓았고요. 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역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주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끝났는 거니까 행위 능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 우리 시험을 포함해가지고 각종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돼요. 우리 시험에는 참 한 번은 출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자, 54페이지 주소의 개념. 사람은 법률관계를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다. 이때 어느 곳을 장소로 할 것인지 민법은 일정한 기준을 둔다. 우리 돈을 어디서 갚아야 됩니까? 온라인 생각하지 마시고. 자, 돈 빌려준 채권자는 어디에 사는 거니까 서울에 삽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채무자는 지금 어디에 사느냐? 대전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약속한 변제기에 돈 받으러 이 사람이 대전에 내려가야 되느냐? 돈 갚으러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야 되느냐? 돈 갚을 주소가 어디냐? 지금 이런 이야기는 채무를 이행할 주소가 어디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채권법에 있어요. 이거는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해야 됩니다. 이때 주소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채권자의 주소는 서울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대전에 사는 채무자가 돈을 사들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참채무라 그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주소라고 안 하고 주민등록지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주민등록지는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민법, 그 사법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이다. 이는 공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주소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밑줄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주소로 추정이 됩니다. 주민등록지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사는 거하고 불일치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대개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등록지에 적혀있는 그 주소가 민법상의 주소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민법상 주소 18조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거를 실질주의라 그래요. 자,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지를 주소로 본다. 2항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 복수주의입니다. 주소는 이 사람이 2개 가질 수가 있어요. 3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예를 들어 놓았죠.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할 때 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은 군대 주소가 되겠죠. 퇴근하면은 집의 주소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소가 2개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복수주의. 객관주의는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의사를 요구하는 것을 의사주의라 그러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18조 1항 2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다. 주소는 동시에 2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자, 그 밑에 주소 개념의 확대, 거소라는 말이 나오죠. 거소란 사람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다. 사람과 장소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출장을 간다, 여행을 간다, 호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뭡니까? 현재지라고 하는데 현재지도 거소의 한 종류입니다. 민법에는 현재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소의 개념에 현재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 2번 보니까 주소가 없다 또는 주소는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 밑에 3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교포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시 오면 호텔에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 주소가 없죠. 이때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달 동안 머무는 호텔이 있죠. 그거를 주소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2번 주소가 없는 사람 혹은 주소는 있지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거소를 주소로 보겠다는 이야기고 3번 외국에는 주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는 없는 사람 이때는 이 사람이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그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조는 별표 하나 하시죠. 이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강릉에 지금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머무르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일로 연락이 와야 되겠죠. 요거를 임시로 주소로 하는 겁니다. 요럴 때 우리를 이거를 가주소라 그래요. 그럼 요런 경우에는 요 사람은 진짜 주소는 강릉인데 서울에 있는 이 호텔을 임시 주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 가짜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입니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일부러 굵은 것이 넣었죠. 장사하는 경우에만 요게 임시 주소가 되는 거죠.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혹시 주소가 출제될 때 틀리게 낼 만한 부분이 없어요. 아마 복수주의 아니면은 요 가주소를 출제를 할 건데 그러나 이때까지 출제된 역사가 없어요. 모르죠. 이제 의외타 문제로 또 출제자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니까요. 자, 이제는 이제 사람 중에서도 부재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이야기하는데 올드보이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최민식이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14년 동안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거든요. 행방이
불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부재자라 그래요. 부재자. 자, 그러면은 요 사람을 둘러싸고 돈 받을 채권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임대인이 돼가지고 뭐 임차인이 있어가 임대료 또 줘야 될 경우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둘러싼 법률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법률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민법은 요 사람이 나중에 살아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거를 우리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해 가지고 요 사람 살아올 때까지 이제 재산 관리해 준다.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재자 파트입니다. 부재자 파트. 근데 너무 늦게 안 온다는 말이죠. 이미 14년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럼 불편하죠. 그 배우자가 있다면 재혼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상속도 못 받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장기간이 되면은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람을 사망행거로 간주를 해버리죠. 그게 바로 실종 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재자 파트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종 선고를 공부하게 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자, 이 부재자 재산 관리는 이 사람이 법적 정체가 뭐냐? 법적 지위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 다음에 권한하고 권리하고 권한은 다른 거죠. 이거는 일종의 자격이에요. 권한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느냐 이런 거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재산 관리에 이게 소멸되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갑자기 행방불명된 경우고 두 번째는 또 이럴 수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해외 유학을 가면서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간다고 칠까요? 그럼 국내에 있는 재산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럼 요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임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외국가 있으니까 내 재산 좀 관리해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국가가 관여. 요거는 국가가 관여하죠. 국가가 요 사람을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이제 선임해가지고 저 사람 살아올 때까지 이렇게 하라 이거거든요. 국가가 관여하는데 요거는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요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쪽 위주로 보면 됩니다. 요쪽 위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이 부분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소멸과 관련해서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조문 좀 보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부재재산 관리는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쉬운 파트입니다. 자, 가보시죠. 자, 부재자가 뭐냐? 생존이 명백하여도 저쪽에 외국에 살아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당분간, 그러니까 이 부재자 재산 관리는 이 사람이 이제 최민식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근데 누군가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누군가가 재산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재산 관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부재자란 생존이 명백하여도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겠네요. 또는 지금 칠판의 최민식이처럼 생사불명이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역시 이 사람의 재산이 지금 방치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재자의 요건으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법인은 우리 판례에 의하면 부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60년 전의 판례인데 지금도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대표이사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관리하면 된다고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판례는요.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거죠. 이때 법원이 그의 재산을 관리한다.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면 그의 재산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도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일단 그가 복귀할 때까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주는 것을 우리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이거죠. 이 사람이 유학 가면서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2번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한다. 그럼 이때는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까 제가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 조금 이따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부재자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17세 미성년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때 국가가 관여해야 됩니까? 그럼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얘한테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정 대리인이 얘의 재산을 관리해 주겠죠. 그럼 이때는 정말로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말은 이 부재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보장되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재자 재산 관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이게 국가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보면 22조 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주소가 뭐냐 거소가 뭐냐 조금 전에 잠시 봤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했다.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인이죠.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임차인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죠. 그 다음에 검사는 항상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공익의 대변자라 그래가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밑줄요.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된다. 아니 그러면 법정이 지금 판사가 바빠 죽겠는데 뭐 요럴 경우에는 요렇게 하라. 요럴 경우에는 요렇게 항상 처분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재산 관리인으로 법원에서 딱 선임해 놓고 당신이 이 사람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보통. 거기 법에서는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이제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지금은 안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도 지금은 안 읽겠습니다. 자, 1번 법원의 선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된다. 법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원에서는 부재자 재산 팔아라고 명할 수도 있는데 법원이 너무 지금 이거 뭡니까?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그럼 이 선임된 재산관리인 정체가 뭐냐? 자, 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유학 가면서 이 자기 의사대로 선임했죠. 요런 사람을 대리인 중에서도 임의 대리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지금 부재자 재산 관리를 했다면은 최민식이가 이 사람을 선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학자들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라 그럽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이다. 그거 별표 3개 정도 하시고요. 1번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아니므로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A하고 이 국가가 임명한 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있죠. 최민식하고 위임 계약을 맺은 건 아니죠. 이거는 위임 계약을 맺었죠. 근데 위임 계약은 안 맺었잖아요. 근데 법에서 너희 둘은 위임 계약 맺은 거하고 똑같다 해가 이런 거를 법정 위임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은 위임은 여러분들이 채권법을 잘 모르시는데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상대방하고 관계가 수틀리면요.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사람 재산 관리하라고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사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2번은 그 이야기입니다. 법원도 이 사람이 불성실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출제 안 해요. 3번 별표 하나 하시고 그러면은 얘가 재산 관리인이 선임이 되었다. 그럼 최민식이가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럼 얘는 못 하느냐? 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죠. 3번은 그 이야기예요.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재자는 스스로 국내 오든지 외국에서도 전화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 법정 위임 관계 말씀드렸죠.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위임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질상 위임의 규정이 준용된다. 권리. 자, 별표 한 3개 내지 5개 하시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월급 줘야 돼요. 요거는 채권법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채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만 아십시오. 부재자 재산에서 지급하고 그다음 미줄요.
비용이 나가면은 자기 돈 쓸 수가 없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재자 재산에서 비용을 자기가 빼면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도 갑니다. 이때 의무가 나오는데 별표 5개요. 선관주의 의무. 앞으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하죠. 요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최선을 다할 의무예요. 요거를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올고요. 기억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횡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담보 좀 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제공할 담보도 없다. 또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럼 사임하면 되죠.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니은번 재산관리 종료 시 재산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본인이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조 1항 별표 5개 하시고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목록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 내릴 수도 있고 돈 나가는 것은 전부 비용은 부재자 재산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건 뭐 사항은 상식입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이제 권한이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 요게 이제 포인트죠. 자, 요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부재자 재산관리인.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권한이죠. 권한인데. 우리 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5조 한번 읽어보시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럼 또 118조를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8조를 가보니까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부재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존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재자가 좋아하겠죠. 이 사람이 재산을 지켜주니까. 요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자, 그거 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밑에 기억번에 보존행위가 나오는데 소멸시효 중단 동그라미 하시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내일 모레면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보통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채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지키는 행위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민법 총칙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거기는 빠져 있지만은 만약에 이 부재자가 임대인이었다. 그러면은 임대료 청구도 할 수 있죠. 임차인 찾아가가지고 임대료 청구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관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재자의 재산을 가치를 올려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집에 만약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자도 안 받는데 요즘은 은행에 이제 이자가 너무 형편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이자부로 대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자부로 누구한테 대여한다. 그럼 이자가 조금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을 정식시켜주는 거 있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용계량행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법에 뭐라고 돼 있죠? 그 118조 한번 읽어보시죠. 대리의 목적이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재자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놓았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이다 그래가 이걸 꺼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성질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예죠. 이런 거는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재자의 재산을 늘려주고 싶더라도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제한이라 그랬죠. 요거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제한이 있다. 자, 그게 1번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할 때는
요거 두 가지는요. 이 보존행위나 관리행위 할 때는 이때는 이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죠.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요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요거는 성질을 변화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 뭐냐? 지금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재자라고 합시다. 한자 여러분들 잘 쓰시면 싫어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부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뭔가니까 이 갑의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부재자가 살아 돌아오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파트가 하나 없어졌다.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라는 거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갑의 재산을 처분하라는 이야기예요.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사람 그게 25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요거 두 가지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바로 처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가 두 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빚쟁이가 이 사람 어머니한테 막 빚쟁이들이 몰려들. 어머니가 지금 부재자 재산 관리 요 어머니 A가 이 사람의 모친이에요, 모친. 그러니까 갑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친이 이 사람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이 됐는데 빚쟁이들이 막 모친한테 떼거지로 달려든 겁니다. 빚 갚아라고. 이 사람 행방불명 됐으니까 지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친이 너무 급하니까 이 자기 아들 재산을요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빚잔치 한 겁니다.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구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너무 중요하고 이때 나중에 법원의 허가가 의미가 뭐냐? 요런 걸 우리가 또 추인이라 그러죠. 나중에 인정하겠다. 법원에서 인정하겠다. 요 판례는 정말 별표 5개입니다. 요런 거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니까 자,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고 나서 엉뚱한 목적으로 쓴 겁니다. 엉뚱한 목적. 그러니까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이때 우리 판례는 이건 뭐라 그러느냐? 무권대리라 그랬어요. 무권대리가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지금 했다는 거죠. 원래 지금 부재자 재산 관리는 조금 전에 법정 대리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다고 보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는 말은 이 계약은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 순서가 거꾸로 됐을 때 판례 하나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허가를 얻기는 얻었는데 이 재산관리인이 전혀 이상한 목적 부재자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엉뚱한 용도로 이거를 써먹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다. 나중에 이 부재자가 살아 돌아오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부재자를 더 보호하는 거죠. 거래의 상대방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 1번에 관리행위 말씀드렸고요. 니은번에 이용계량행위 말씀드렸죠. 자, 처분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사례 1번. 부재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재산관리인 을은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친구 병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재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병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재산관리인은 자기 친구 병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이야기죠, 이거. 엉뚱한 목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을 보호해야 되느냐, 부재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는 부재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거 무권대리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거냐 항상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포인트가 있는가 그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법원으로부터 저당권 설정에 대한 허가는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근데 매각이라는 그 속에는 저당권 설정도 포함이 된 거죠. 매각이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팔아라라고 허가했다면 그 속에는 저당권 설정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례 사례 2번. 그러면 그 행위는 유효한가? 무효라는 이야기죠. 판례 사례 2번. 갑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채권자들이 갑의 어력에 몰려들어 빚독촉하고 있다. 을은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이미 선임된 상태이다. 이때 을이 갑의 재산을 독자적 판단하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구할 수 있을까? 된다는 거죠. 추인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고개 그 밑에 있는 A번, B번 판례고 별표 5개. A번.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부재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무건대리다. 이게 이제 무효는 무효인데 앞에 적어 놓으십시오. 이런 거를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본인이 나중에 살아 돌아봐가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B번 추인. 법원의 허가는 이미 한 행위를 추인하는 의미로도 할 수 있다. 자, 고유의 기억분 한번 봅시다. 재산관리인은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예 얘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처분했다. 이거는 무조건 무효죠. 이것도 무건대리입니다. 역시 유동적 무효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요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는 출제할 것 같아요. 자, 1월 1일 날 법원에서 팔아도 좋다고 허가를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법원 허가가 취소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2월 1일 날 그래서 처분했어요.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3월 1일 날 옛날에 이 법원 허가가 잘못됐다 그래가 취소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일 그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매각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야. 이 매각한 것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 그랬죠. 요 날부터 이거는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했던 요 때까지는 이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유효라는 거죠. 소급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매각은 유효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요 니은번 판례 요거 물어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거든요. 어려운 판례예요. 근데 우리 간평사에서는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후일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왜? 허가 결정의 취소에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일일이 외우지 마시라 그랬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자, 재산관리가 끝났습니다. 자, 부재자가 살아 돌아왔어요. 자, 부재자가 아니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거죠. 그럼 옛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또는 부재자의 사망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속인 재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더 이상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때 법원은 본인이 살아 돌아왔다면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명령을 취소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재산관리인 선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56페이지 돌아가 보시죠. 그 위에 제일 위에 56페이지 22조 2항입니다. 아까 읽지 않은 조문인데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겠죠. 자, 58페이지 돌아가시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판례 사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부재자가 이 사람이 부재자인데 요 부재자가 갑이라는 사람인데 5월 1일 날 사망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요 날 이후에는 요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 되어버리죠. 상속인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을이 지금 부재자 재산관리인인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면은 이 사람은 재산 매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1일
1일 날 제가사들을 매각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상속인의 재산이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상속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만 이걸 팔아버린 꼴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쳐보세요. 상속인들은 야 이거 엉터리다 엉터리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고가 돼서 소송 제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매각한 요거 있죠. 요거는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정답은 뭐냐? 이거 유효입니다. 상속인들이 져요. 이 사람들이 패소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갑의 상속인 병은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1번 별표 다쓰기 하시고 재산관리인 선임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이미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형의 효과는 부재자나 상속인에게 미친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 행위는 그것이 부재자의 사망 이후에 진 것이라 하더라도 부재자의 상리. 이 무슨 말인 거니까? 국가가 요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임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이 부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아무리 부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재산관리인이 맞다는 게 우리 판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에서 너 이제부터 재산관리하지 마 이런 말을 해야만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없는 이상은 이 사람은 재산관리인으로 역할을 해요. 그럼 이 판례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예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보호, 상속인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판례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아무리 부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당신 이제부터는 재산 관리하지 마. 이 말이 없다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얘는 여전히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맞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지 마 그랬어요. 자, 스님 이때까지 부재자 재산 스님했는데 이거 취소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아니죠. 근데 국가기관에서 취소하는 거는 소급효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옛날에 했던 거는 다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했던 건 다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1번의 장래효의 뜻입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의 취소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이미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오타네요. 재산관리인이 하면 되겠죠. 한 행위의 효과는 부재자나 상속인에게 미친다. 상속인이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특히 이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일단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는 2번은 쉽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었다. 이거 지워버렸네. 유학 가면서 누군가를 일을 맡기고 간 거 아닙니까? 자, 재산관리는 부재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해 관리를 하면 되니까 국가는 관여할 이유가 없다. 이때는 재산관리 임의대리인 동그라미요. 아까 법원에서 선임하는 거는 법정대리인이었죠. 요거는 임의대리인. 그 다음에 별표 3개 하시고 관리인에게 처분 권한까지 주었다면은 이 사람은 그 재산 처분할 때 법원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차이점입니다. 아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내 재산 팔아도 좋아 이렇게 일을 맡겼다면은 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 자, 그러나 예외. 다음의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관여합니다. 요거 별표 3개 정도 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자, 1번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1년 동안에 어떤 특정인에게 일을 맡겼는데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야기예요.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또 이게 재산이 붕 떠지 않습니까? 그때는 처음부터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누군가를 또 국가에서 선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요 1년 동안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는데 갑자기 중간에요. 부재자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부재자가 연락 두절,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은 1년 동안 맺었는데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이 재산관리인이 횡령할 우려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국가가 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게 2번이에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때는 법원은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밑줄요. 옛날
관리인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법적 지위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은 요 날까지는 임의 대리였는데 이제는 국가가 이제 이 사람을 그대로 유임시켰으니까 법정 대리인으로 위치가 지위가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재산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임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어렵지, 약간 어렵죠. 3번은 말씀드렸죠. 부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거죠. 국가가 관여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부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기출문제 2번에 보면은 5번 또 처음 나오는 거죠.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의 근간 등기는 선임 결정이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무슨 말인 거니까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이거 미성년자인데도 이거 있었죠. 요 판례입니다. 이거는 민법 총칙의 판례가 아니고 물권법 판례예요. 거기 그 2번에 2020년도 기출문제 5번 지문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물권법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부재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수고하셨습니다.